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나는 집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다가 서울까지 세고 이듬해 정월 중순에 무성을 떠났다. 내가 길림에 도착한 것은 행인들의 왕래가 본잡한 한낮이었다. 길을 물을 때마다 아버지 친지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온선을 올려가며 종이장을 번지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미리 내가 찾아야 할 거리와 본지들을 머릿속에 다 외워두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의 번창한 풍경은 첫 순간부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지대에서만 살아온 나를 위압하는 상 싶었다. 나는 개찰구를 나선 다음에도 가슴을 치미는 흥분 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를 새 생활회로 부르는 신천지에 약동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 물장사꾼들이 많은 것이었다.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라고도 불렀다는 고장인데 음료수가 부족하여 저렇게 물장사만 성행해 가니 길림이라는 도회지의 생활이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었다. 물 한 모금에도 숲 하나를 튀겨야 한다는 도시 생활의 중압이 첫걸음부터 심신에 육박해 왔지만 나는 그 중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며 도심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길림역에서 북산 방향으로 뻗은 자루가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는 성문이 보였다. 조양문 가까이에는 신계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다. 길림에는 조양문과 신계문 외에도 파호문, 림강문, 복수문, 덕승문, 북궁문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매 성문을 장작상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어진 길림의 고색 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별로 낯이 설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던 곳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의 수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지들의 주소가 10여 개나 적혀 있었다. 오동진, 장철호, 손정도, 김사헌, 현묵관, 현익철, 고원암, 박기백, 황백하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길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으며 내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례 방문의 첫 순서로 오동진을 선정하고 차르가와 상부가 사이에 있는 그의 집부터 찾아갔다.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해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고 길림으로 온 사연을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덕이었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승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6달 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리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동진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역시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길림에 와서 공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서울가 이주하여 여기다 살림을 펼 걸 그랬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동진은 우리 어머니에게 김 선생의 친구들이 많은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어머니는 그 권고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무성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양지천에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길림으로 훌쩍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날 오동진은 자기의 수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일촌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오동진이 서기 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일촌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부 내에서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날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일천은 그 후 특별한 동지적 요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동진은 나를 삼풍잔에 데리고 가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인사시키었다. 그 독립운동자들 속에 김시우가 서계신을 써주면서 만나라고 하던 김사혼도 있고 정의부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는 장철호도 있었다. 삼풍잔이란 삼풍여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여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혼과 장철호 외에도 이 여관에는 이름 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 삼풍여관은 태풍합 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연락장소를 이용하는 2대 거점이었다.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삼풍여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 여관 주인은 손정도 목사의 동향인이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에서 살다가 선 목사의 권유로 길림에 들어와 삼풍여관을 운영하였다. 간판은 여관이지만 기숙사나 공회당과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그런 집이었다. 삼풍여관에서 일본 영사관까지의 거리가 100m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지방 정탐활동의 총본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영사관의 문전이나 다름없는 여관에 밀정들과 경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누리고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반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자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여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실제로 삼풍여관에서 애국자들이 붙잡혀가는 불상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들을 내온 다음에는 이 여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김사호는 김시우의 소개신을 보고 나서 나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김강이란 조선 사람이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시내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중 경향성이 좋다는 것이었다. 길림 육문중학교가 경향성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길장일보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이었다. 길장일보는 벌써 1921년에 육문중학교를 경영은 참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륭하여 사회 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교라고 소개하였다. 자금 문제와 교장의 직권 남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육문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내가 길림에 도착한 그 당시에는 남경금능대학 출신인 장음혼을 대신하여 리광한이 교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였다. 교장을 4번이나 갈아치운 것만 보아도 육문중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시하는 학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문중학교의 이 혁신적인 교풍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김사호는 다음날 나를 육문중학교의 김강 선생한테 소개해 주었다. 김강은 영어를 잘하였다. 나는 그의 안내로 리광한 교장을 만났다. 리광한은 중국민족주의 좌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울레 총리의 중학시절 동창이었고 어려서부터 주 총리의 영향을 받은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내가 주 총리와 리광한 교장의 연고관계를 알게 된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언젠가 나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울레 총리를 만나 청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중국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리광한 교장의 이름을 들었다. 주 총리는 그 말을 듣자 여간만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천진에서 남계대학 부속중학교에 다닐 때 그와 같이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리광한 교장은 그날 나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내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 몸 바치고 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더니 그는 아주 좋은 포부라고 긍정해 주었다. 흉금을 터친 다마의 독이라고 할지 리광한 교장은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나는 이 선생한테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내가 혁명사업 때문에 자주 결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이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보호해 주었다. 군벌이나 영사관 경찰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때면 미리 연락하여 울타리 밖으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교장이 양심적인 지식인이다 보니 그 밑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발을 붙이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영문중학교에 입학하고 돌아오자 오동진 부부는 나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서 다니라고 하였다. 사실 그때 내 처지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뒷받침으로 공부를 해야 하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이 약한 몸이었다. 어머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삭발레와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한 달에 3원 정도씩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월사금과 공책값, 교과서 값을 대고 나면 신 한 컬레 사신기가 힘든 형편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의 권고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길림에 가서 처음에는 오동진의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녔고 그가 체포된 다음에는 장철호의 집에 한 1년, 현묵관네 집에도 몇 달, 그리고 오동진의 후임으로 종이부에 사령을 하던 리웅의 집에도 얼마간 가 있었다. 당시 길림에 있던 명사들이 대체로 아버지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어서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과정에 독립군 간부들과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길림에 드나들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 당시 정의부 간부들은 거의 다 길림에 상주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행정, 재무, 사법, 군무, 항무, 외교, 검찰, 검독 등 어마어마한 중앙기구와 지방기관까지 꾸려놓고 관할구역의 조선동포들한테서 세금까지 받아내면서 한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다. 이 방대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부는 150여 명의 군인들로 조직된 상비적인 중앙호위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길림은 중국의 한계 성 소재지로서 봉천, 장춘, 할빈과 더불어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길림 독군소에서는 장작님의 사촌동생 장작상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이 누가 공산당원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하여도 그는 당신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무식하고 자존심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특징이 혁명가들과 사회운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이 길림성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일본 군경들에게 쫓겨다니는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히 조선 사람들의 정치활동 무대로 되었으며 그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다. 동삼성에서의 대일의 채권지는 길림이라고 한 일본 사람들의 평가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길림은 1920년대 후반기 만주에서 조선민족주의 운동의 기본 세력이었던 정의부, 잠의부, 신민부의 순회들의 집결처로 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화전, 흥경, 영종 같은 데서 많이 하였지만 실제 그 순회들이 모여 활동한 곳은 길림이었다. 에멜파, 화요파, 서상파와 같은 정파분자들이 제각기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돌아치던 것도 바로 길림이었다. 공산주의 운동자들 가운데서도 제노라고 하는 명물들은 거의 다 이 길림에 드나들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정파분자, 망명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들었다. 새 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못이기는 청년 학생들도 이 성시로 찾아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길림은 형형색색의 사상저류가 집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내가 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혁명활동을 벌였다. 내가 길림에 왔을 때 터두의 몇몇 성원들은 화전에서 약속한 대로 이 도시에 와서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학교들과 기관구, 선창 등에 적을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길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기 바쁘게 오동진 사령의 집으로 뛰어왔다. 돈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하고 뗄 것이 귀하지만 책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 그들의 길림 인상이었다. 나는 책이 많으면 배고픈 고생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농을 하였다. 그것은 나의 진정이기도 하였다. 그들도 육문중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원들 중에 국민당 우파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교원들은 공산당 계열이 아니면 삼민주의의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다.
후에 판명된 데 의하면 상월 선생도 공산당원이었고 마준 선생도 공산당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고장에서 흉령의 진리를 마음껏 배우며 터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결의하였다. 화전에 남아있던 터두의 성원들도 활동 무대를 찾아 무성현, 반석현, 흥경현, 류하현, 안도현, 장춘현, 이통현 등 만주 일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로 떠나갔다. 그들 가운데는 출신 중대에 돌아가 다시 독립군의 모자를 쓴 동무들도 있었다. 길림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핵심들을 가지고 만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며 터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허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한 점의 불씨가 되어 주변에 10사람, 100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100사람이 다시 1000사람, 10,000사람의 심장을 달고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넘치고 있었다. 길림에서의 나의 활동은 막스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길림으로 올 때 화전에서 시작한 막스레닌주의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더 깊이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길림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는 새 사조를 깊이 파고들려는 나의 결심을 부채질해 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도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을 탐독하는 데 더 열중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 시기여서 소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 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 작품들이 자주 실렸다. 무성이나 화전에서 볼 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책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나는 운동화도 학교에 갈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로 다녔다. 그때 우만거리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 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곤 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 살 때에는 부잣집 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곤 하였다. 돈 많은 집 자식들 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무엇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 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 번씩 학생 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 도서관 운영 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었다. 나는 육문중학교 시절에 2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막스레닌주의 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었다. 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례진 시간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었다. 아버지가 키워준 이 습관이 크게 은을 내었다. 중심을 잡아주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중학 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 것은 단순한 학구적 취미나 탐구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터부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었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막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리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 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 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막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정치 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 작품들도 많이 읽었다. 내가 그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리끼와 로신의 작품들이었다.
무송이나 팔도구에 있을 때는 춘향전, 심청전, 리순신전, 서유기와 같이 옛날 생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길림에 와서부터는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아큐종전,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 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훗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나는 길림 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곤 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 우리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그때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 가운데는 길림을 경유하여 다른 고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국내 참상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은 단동을 거쳐 남만철도로 장춘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지철도를 이용하여 북만 쪽으로 가든가 길장선을 타고 길림을 경유하여 그 근방의 오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봉천으로부터 봉해선, 기래선을 거쳐 돈화, 액목, 영안 방면으로 가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철과 이른 봄철이면 길림역과 여관들에서 조선 이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주민들 가운데는 별의별 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동무들과 함께 극장에 창시 구경을 갔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창시를 하던 여배우가 우리한테로 찾아와 자기 애인의 이름을 대면서 최아목이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살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 여배우가 조선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조선에서는 창시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옥분이라는 그 여배우는 경상도 여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뒷집에 있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너의 처가 아들을 낳으면 내 사위로 삼고 우리 처가 딸을 낳으면 내 며느리로 주마. 만약 다 같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결의 형제를 맺어주자고 약속하였다. 얼마 후 한 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다른 한 집에서는 딸이 태어났다. 두 집에서는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켰다는 표적으로 명주수건 하나를 둘러 갈라 각각 반쪽씩 나눠 가지었다. 그 후 두 집은 살 길을 찾아 제각금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들을 본 집에서는 길림에 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문광중학교에 다녔다. 그 집에서는 그래도 길림에 온 다음 집도 한 채 얻고 자그마한 정미소도 하나 차려놓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여자를 낳은 집에서는 단동까지 와서 여비가 떨어져 중국 사람한테 어린 딸을 팔게 되었다. 옥분이는 매를 맞으며 창시를 배워가지고 배우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향에서 살 때 결정해 놓았다는 그 남자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새고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조선 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그 남자의 행처를 탐문하곤 하였다. 그날 옥분이란 그 여배우는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남편 되는 사람과 극적인 상봉을 하였다. 옥분이가 창시를 그만두고 남편한테 떨어지겠다고 하자 그를 데리고 다니던 흥행단 주인 여자는 굉장한 돈을 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옥분이는 자기 몫으로 나오는 돈을 몇 해 동안 모아서 몸값을 물어주고 길림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이런 사연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피가 맺히고 분노가 생겼다. 학생들은 돈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흥행단 주인 여자를 뱀 같은 여자라고 욕질하였다. 수십만의 인생이 한데 모여 생존 경쟁으로 피지땀을 흘리며 돌아가는 대도시의 생활은 계급사회가 내뿜는 악취를 감추지 못하였다. 대학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동무들과 함께 북산에 갔다 오던 나는 길가에서 인력거꾼이 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력거를 타고 온 부자가 인력거꾼한테 돈을 적게 준 모양이었다. 인력거꾼이 부자에게 지금은 삼민주의 시대인데 민생 문제를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몇 푼만 더 달라고 빌었다. 부자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도리어 삼민주의만 알고 오건 헌법은 모르는가고 하며 단장을 들어 인력거꾼을 때렸다. 분격한 우리 학생들은 부자놈에게 달려들어 돈을 더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왜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12대문이 달린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치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막스레닌주의 고전을 비롯한 혁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 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회현상을 보고 불평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증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막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나는 그 혁명학설을 청년 학생들 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 육문중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동무는 권태석이라는 조선학생이었다. 초기에는 육문중학교에 조선학생이 모두 4명 있었는데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마음을 둔 것은 권태석이와 나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정치운동에 무관심했다. 그저 돈만 알고 졸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리만 하였다. 나와 권태석은 지향도 비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슷해서 처음부터 서로 배짱이 맞았다. 중국 학생들 가운데서는 장신민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웠다. 그 사람이 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일제의 만주 침략기도 국민당의 반역적 죄행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제는 다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길림에서는 막스레닌주의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동경의 대상으로만 되어 있었다. 막스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고전을 뒤적거리거나 막스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 안에 비밀 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 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을 막스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 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여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 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 성원들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6일 학우회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도 사오고 소가도 메고 책골상도 갖추어 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매어 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저어 나르는 것 같은 상일을 하였다. 여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소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 소개를 써서 시내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연애소설도 가져다 놓았다. 청년들은 연애소설들을 읽는 무엇에 도서실 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소고에서 막스레닌주의 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곤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청년 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리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리광수가 3.1운동 전야에 일본 도쿄에서 2.28 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아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 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설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성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아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우리는 길림 예배당이나 북산공원 같은 데 모여 독서 발표 모임을 자주 하였다. 처음에는 도로 연애소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듣는 학생들이 그따위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들이대곤 하였다. 이렇게 한 번 망신을 당하면 연애소설에 빠졌던 학생들도 스스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청년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혁명 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어느 날 나는 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렸더니 소경주의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경이 넋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뜬금으로 욕거대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 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끄는 데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 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 사상을 보급하였다. 우리 동무들 가운데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걸작이 한 명 있었다. 우리한테서 과부를 받아가지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였는데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들보다 나았다. 그 동무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부를 줬더니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뜬금으로 구수하게 엮어서 매번 호평을 받았다. 소경은 당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연설을 한 다음 내일 어느 시간에 다음 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곤 하였다. 그때 책을 통하여 사귄 사람들 중에 인상 깊은 사람은 박소심이다. 길림의 본안 거리에는 신문서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 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곤 하였다. 그 책방에 박소심도 단골 손님으로 다니었다. 그는 매번 사회과학서적을 팔아주는 매대 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참씩 서성거리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대 앞에서 마주치는 때가 많았다. 몸은 강말랐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 도서관에 놓을 책을 하나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곤 하였다. 이렇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서심과 친하게 되었다. 내가 동대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는 한동안 내가 거처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다. 박서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었다. 몸이 약해서 공산주의 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들의 짤막한 글들을 써내곤 하였다. 그가 쓴 글이 아마 해조신문이나 조선지광 같은 데 나갔을 것이다. 운동에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있었지만 종파분자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멸하였다. 박서심이 대가 있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림에 드나드는 운동자들은 제가끔씩 그를 쟁취해보려고 하였다. 박서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곤 했다. 돈이 떨어지면 입은 옷을 저당 잡히면서라도 책을 사다 보는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는 통속입문서 몇 권을 읽고 막스 레닌주의理論가로 의시되는 행세꾼이 아니라 막스나 레닌의 주요 조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한 사람이었다. 박서심은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해설해준 잊지 못할 선생이었다. 막스의 조작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자본론에도 난해한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박서심이 우리에게 자본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주었다. 고전을 파악하는 데서는 역시 입문서나 안내자가 필요하였다. 박서심은 그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내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막스 레닌주의 고전가들의 명제에 대하여 그에게 물은 적이 있다. 박서심은 막스 레닌주의 고전가들이 역사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으로 해석한 명제들을 한참이나 뜬금으로 쭈루루 외우는 것이었다.理論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막스주의 대가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박서심이한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는 데가 있었다. 내가 막스 레닌주의 고전들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차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일제 기반에서 벗어나야 노동자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해방될 수 있지 않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동무들 속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던 문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막스 레닌주의 고전들에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민족적 해방의 호상 관계에 대한 리론적 해명이 적었다.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해서는 과학적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가 많았다. 박서심은 나의 질문에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나는 막스 레닌주의 고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주국에서의 혁명 승리가 가지는 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본 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단 말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고 또 물었다. 박서심도 그 질문에는 대답이 막혔다. 그는 놀란 눈으로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박서심은 고전에 씌어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민족적 해방에 앞세우고 정주국 노동계급의 투쟁을 식민지 나라에서의 민족해방 투쟁보다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로선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내가 납득이 잘 안 되어 머리를 기웃거리자 그는 그대로 안타까워서 자기는 막스 레닌주의를 학술상으로만 연구해 왔을 뿐이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혁명 실천과 결부시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과 같이 실천과 유리되어 학문상으로만 공산주의 학설을 연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나와 우리 동무들이 막스 레닌주의 선진 사상을 연구하면서 느낀 제일 큰 고충은 우리도 러시아 사람들처럼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해방해야겠는데 조선의 형편과 10월 혁명이 일어나던 러시아의 형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낙후한 반봉건 국가인 조선과 같은 식민지 나라에서 무산혁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나 중국 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혁명과 어떻게 연계를 취하며 조선혁명 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와 세계혁명 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찾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박서심은 막스 레닌주의 탐구의 나날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워졌고 우리의 혁명적 지향에 깊이 끌려들었다. 그는 반제청년 동맹과 공청회도 가입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청소년들을 교양하고 계몽하는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책 속에만 파묻혀 있던 사람이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 무대에 뛰어드니 그 정열이 대단하였다. 그 후 우리는 폐병 치료 때문에 그를 가련지방에 보냈다. 박서심은 자자툰에서 5리가량 떨어져 있는 무게하 기슭에 초막을 짓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나는 가련과 오가자 일대에서 활동할 때 시간을 내어 그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나를 보자 박서심은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의 회포를 나누면서 많은 문제를 토론했다. 그때 박서심은 처음으로 나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죽었거나 리언한 줄로 알고 있었던 나는 놀랐다. 사진만 보고서도 그의 아내가 매우 아름답고 교양 있는 신식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서심은 서울에 있는 그 아내가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하였다. 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자기 처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는가고 물었다. 박서심은 한숨을 쉬면서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괴이하게 들려
정말 아내를 완전히 잊어버렸는가고 다시 물었다. 박서심은 지금까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즘 편지를 받고 보니 자주 생각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데려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권했다. 자기 아내 하나 교양하지 못하면야 어떻게 낡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세계를 세우겠는가. 아내가 곁에 있으면 병치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박서심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네, 성주동무 말이니 듣겠어.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기울었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후대들에게 넘겨줄 재산이나 정신적 유산도 없었다. 자기는 막스레닌주의 연구에 한 생을 바쳐 노동계급의 리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을 꼭 쓰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살아 펄펄 뛰던 때는 진리를 몰라서 못 썼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제는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박서심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안타까웠다. 박서심은 학문 앞에 성실하고 꾸준하였으며 탐구력이 있었다. 책 속에만 묻혀있지 않고 실천 속에 좀 더 일찍 뛰어들었다면 노동계급의 혁명 역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리론도 찾았을 것이고 실천적인 업적도 쌓았을 것이다. 실천 속에서 리론이 나오고 그 리론의 정당성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우리가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실천은 조선의 독립이며 우리인의 행복이다. 아쉽게도 박서심은 이 진리를 깨닫기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박서심은 그 후 서울에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병구안을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론문과 단상들을 기록하다가 가련해서 숨이 졌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지만 박서심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가버린 것은 분한 일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길림에서 나는 과학적 학설로서의 막스레닌주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 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슬픔과 분노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찍이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순환당하는 조국과 결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 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 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그 팀없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었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 후 나로 하여금 자조적인 혁명 사상의 골격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초적 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이 이바지할 미천을 마련하는 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정신노동이다. 선진 사상의 탐구 과정을 통하여 길림 시절의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